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남편에게 깜짝 선물이 되고 싶어서 떠들썩한 서울 패션 위크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제 하이힐이 수입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낯선 여자의 스타킹과 속옷들이 보였거든요. 그 흔적들은 마치 추악한 길잡이처럼 2층 우리 부부의 침실을 향해 이어져 있었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청소 중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방문 틈으로 새어나온 그 익숙한 신음소리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수어 버렸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게 악몽이기를 바랐어요.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보이는 흐릿한 그림자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구미나였어요. 대학 시절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바로 그 여자였죠. 오빠 진짜 괜찮아. 성아 언니가 알면 어떡해? 구미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그 여자는 모레나 돌아온다고 했어. 충분한 시간이 있어. 남편 도진혁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완전히 낯선 목소리였죠. 그래도 미안해. 언니는 좋은 사람인데. 구미나가 말했어요. 좋은 사람. 하 웃기지 마. 배경도 없는 저 여자 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어. 내가 훨씬 나아. 구진 그룹 회장 딸이잖아. 도진혁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지난 3년간 제가 이 가정을 위해 바친 모든 헌신이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밤을 새워가며 그의 회사 일을 도왔던 시간들, 제 디자인 경력을 포기하고 그의 뒤에서 내조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제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고 있는 힘껏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얗게 번들거리는 두 몸이 경악하며 떨어져 나갔어요. 구미나는 급히 이불로 몸을 가렸고 도진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성아야, 이건 오해야. 내 설명 좀 들어봐. 도진혁이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뻔뻔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 없었죠. 제 눈에는 오직 구미나만 보였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그 여자요.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함께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밤새 과제를 하면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죠. 그녀가 힘들어할 때 제가 곁에서 위로해줬고, 그녀도 제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줬어요. 아니, 그렇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제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배신자였죠. 제 남편과 침대를 나눈 배신자였어요. 제 손이 움직였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허공을 가르며 구미나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손바닥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의 그 소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구미나는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폭력의 순간. 구미나의 비명과 함께 갑자기 제 배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어요. 도진혁의 주먹이었어요. 남편의 주먹이 제 복부를 가격한 거예요. 숨이 막혔어요. 고통의 몸이 앞으로 굽혀졌죠.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정신적인 충격이었어요. 제 남편이 3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 저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멍하니 그를 올려다봤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증오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감히 미나를 때려? 도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미나요. 그가 구미나를 부르는 애칭이었죠.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관계가 계속되어 온 걸까요? 당신이 감히 나를 때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닥쳐.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두피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죠. 그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 저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야, 놔줘. 놓으라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었어요. 그의 힘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어요.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끌려가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요. 구미나의 아버지가 구진 그룹 회장이기 때문이었죠. 돈과 권력이요. 결국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맨손으로 회사를 시작할 때 밤을 새워가며 그를 도왔던 제 존재는 더 큰 부와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방해물이었죠.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계단 앞에 섰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차갑고 냉혹한 마치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죠. 제발 진혁아. 정신 차려.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제 몸을 밀어냈어요.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제 몸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낙하요.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죠. 등과 팔, 다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건 오른쪽 다리가 계단 난간의 장시 기둥에 부딪히는 순간이었어요. 선명한 파열음이 들렸어요. 그게 제 뼈가 부러지는 소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어요.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제어할 수 없는 비명이었죠.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저는 위를 올려다봤어요. 도진혁이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구미나가 서 있었죠. 오빠 어떡해. 다리가 이상해 보여. 구미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복잡해진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도진혁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저는 그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거나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어요. 쇼하지 마. 이 정도로 죽지는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제 다친 다리를 부러진 그 다리를 툭 걷어찼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죠. 의식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 진짜 뼈가 부러진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구미나의 질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찮게. 일단 저 여자를 치워야겠어. 이대로 두면 경찰을 부르거나 할 거야. 도진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죠. 아파. 제발 병원에 데려가줘. 제발. 제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저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바닥에 끌며 이동할 때마다 부러진 뼈가 움직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시끄러워. 좀 조용한 곳에서 반성이나 해.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리고 저는 끌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요. 지하실의 공포. 지하 창고였어요. 우리 집 지하에는 넓은 창고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축축하고 어두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었어요. 도진혁은 저를 그곳 바닥에 던졌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이 부딪히면서 다친 다리에 또다시 충격이 가해졌어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어요. 그냥 신음만 흘러나왔죠. 여기서 24시간 동안 반성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도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어요. 물 좀 줘. 제발.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물? 웃기네. 반성하는 사람한테 무슨 물이 필요해. 아무것도 주지 마. 밥도 물도 아무것도. 그가 구미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철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울렸죠. 철문이 완전히 닫히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작은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죠. 제발, 나 좀 꺼내줘. 다리가 부러졌다고. 죽을 수도 있어. 제가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곧 완전한 침묵만 남았죠. 부어오르는 다리의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움직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손목시계도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부서져 있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고통과 함께 있을 뿐이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패션 위크에서 제 디자인을 선보이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지하 창고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배신감,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하지만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이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다리는 여전히 끔찍하게 아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목은 점점 더 말라갔고 몸은 차가운 바닥 때문에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정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죠. 그때 무언가 제 허벅지에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이었어요. 떨어지면서도 부서지지 않았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했어요. 희미한 화면 불빛이 어둠을 밝혔죠.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경찰이요? 하지만 도진혁은 경찰과도 연줄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를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몰 수도 있었죠. 친구들이요? 하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구민아가 저를 배신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단 한 글자요. 아빠요. 과거의 그림자.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도망쳤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둘만의 세계에서 살았죠. 어머니는 작은 양재점을 운영하셨어요. 그곳에서 옷을 만들며 저를 키우셨죠. 돈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큰 화재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요. 그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성아야, 절대로 아빠를 찾으면 안 돼. 알았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궁금했죠. 아빠가 누군지 왜 찾으면 안 되는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한 남자가 우리 가게에 찾아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무섭게 생긴 남자였죠. 사모님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학비를 지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남자는 명함을 남기고 갔어요. 저는 그 명함을 몰래 주워봤죠. 거기에는 청룡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아니, 그렇게 알려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그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고천웅이라는 것, 그가 동남아 최대 규모의 조직 청룡파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삶을 원치 않아 성을 바꾸고 저를 키웠다는 것이요. 어머니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성아야,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가 속한 세계는 위험해. 절대로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마. 엄마처럼 평범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제 재능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진혁을 만났죠. 그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어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믿었죠. 결혼했을 때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가정을 꾸렸다는 기쁨이 있었죠. 어머니처럼 평범하게 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랑도 평범한 행복도 모두 허상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빠라고 저장된 그 번호를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어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는 그 번호를 눌렀어요. 아버지의 등장.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20년이나 지났는데요.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무렵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낯설지만 무게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후하고 깊은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목이 메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 만에 아버지와 통화하는 건데 첫 마디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저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당연했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전화였으니까요. 저 성아예요. 고성아요.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제 이름을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어요.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성아? 내 딸 성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차분했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하지만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네, 저예요. 아빠. 20년 만에 입 밖으로 나온 그 단어요. 아빠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성아야, 어디 있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저 지금 남편한테 다리가 부러졌어요. 계단에서 떨어져서요. 그리고 지하 창고에 갇혀 있어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위협적인 분노였어요. 누가 감히 내 딸을 주소 보내. 지금 당장.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10분 안에 간다. 아니, 5분 안에 갈게. 성아야, 조금만 참아. 아빠가 간다. 전화가 끊어지기 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자, 당장 준비해. 목동으로 간다. 빨리 움직여.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감과 후회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가 저를 구하러 온다는 사실이 믿어졌거든요. 그제야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나온 웃음이었죠. 멍청한 도진혁.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제가 평범한 디자이너인 줄만 알았겠지요. 배경 없는 여자라고 무시했겠지요. 내 친아버지가 동남아 최대 규모의 조직 청룡파의 우두머리 고천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어둠 속에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니었어요. 기대감이었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마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지상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급박한 발소리, 다투는 소리, 비명소리가 났어요.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도진혁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닥쳐. 아가씨가 어디 있어? 낯선 남자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나가. 도진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였죠. 감히 손을 들어. 죽고 싶어.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하 창고의 철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그리고 철문이 거칠게 발로 차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문이 열렸어요. 눈부신 빛이 어둠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 속의 실루엣을 바라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였어요. 그는 재빨리 지하실로 내려와 저를 찾았죠.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세요? 남자가 제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제가 신음하듯 말했어요. 남자가 제 뒤틀린 다리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 개자식들이.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 올렸어요.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 갈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러웠어요. 그 거대한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조심스럽고 다정했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는 거실의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나를 감시하던 경호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도진혁과 구미나는 다른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무릎 꿇려 있었죠. 도진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경악과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구미나는 울고 있었어요. 성아, 성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구미나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도진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도진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제네시스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중 가장 앞에 있는 차의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죠.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고천웅이었어요. 그는 기억 속 모습보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백발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저를 안고 온 남자가 차 옆에 섰을 때 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더니 온몸이 굳어졌죠. 특히 제 뒤틀린 다리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스쳤어요. 그 눈빛은 정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성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2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요.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빠.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동작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죠. 미안하다, 성아야. 아빠가 늦었구나.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본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서서 집 안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도진혁의 악몽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복수도 시작된다는 것을요. 김 실장 병원으로 저를 안고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네, 아가씨. 아산병원 VIP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곧 도진혁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놈 다리 내가 직접 부러뜨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고통도 있었지만 묘한 만족감도 있었죠.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어기게 되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병원에서의 각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새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병원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병실이었죠. 넓은 공간, 편안해 보이는 소파, 대형 TV, 심지어 작은 응접실까지 있었어요. 제 옆 침대 옆에는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수술을 한 모양이었죠. 깨어나셨습니까, 아가씨?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아산병원 VIP 병동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제 아버지는요? 제가 물었어요. 소파에 계십니다. 간호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큰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잠든 건지 쉬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죠. 얼마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아가씨,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깨워드려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조금 더 쉬시게 해드리세요. 호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바로 올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버지요. 기억 속의 젊고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지친 중년의 남자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저를 위해 달려와 준 사람이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준 사람이요.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깊이 주무시는 모양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고성아 씨, 깨어나셨군요. 저는 정형외과 최 교수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경골 골절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달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물리 치료를 받으시면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의사가 나간 후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제 시선을 느끼신 모양이었죠. 성아야 깨어났구나.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침대 옆으로 오셨어요. 네, 아빠. 고마워요. 구해주셔서. 당연한 거 아니냐. 넌 내 딸이잖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도진혁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의 눈에 냉혹한 빛이 스쳤어요. 걱정하지 마. 처리했다. 처리했다는 게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소리 지르더라. 웃기는 놈. 자기가 누굴 건드렸는지도 모르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법적으로 대응이요. 동남아의 정부 고위층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청룡파의 힘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빠,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도진혁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성아야,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할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제 말을 듣던 아버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내 딸이야. 좋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일단 정보가 필요해요. 도진혁과 그의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이요. 그건 이미 조사했다. 아버지가 옆에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도성건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뒤로는 사채업과 강제 철거로 큰 돈을 벌고 있어. 그리고 도진혁 그놈은 회사 공금 200억을 횡령했다. 200억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강원랜드에서 돈 세탁을 시도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증거는 모두 여기 있다. 아버지가 파일을 제게 건넸어요. 넘겨보니 은행 거래, 내역 카지노 출입 기록 심지어 CCTV 영상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성아야,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무리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를 용서하는 척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하지만 아빠, 믿어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고성아가 아니에요. 제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 실장이 24시간 내 곁을 지킬 거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와.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가져온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했죠. 도진혁의 모든 비리, 그의 약점 회사의 실체를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도진혁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도문복 그리고 구미나의 집안까지요.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것을요. 복수는 단순히 도진혁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됐어요. 그들 모두를, 그들의 더러운 세계를 무너뜨려야 했죠. 3일이 지났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도진혁이었어요. 그는 초라한 카네이션,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성아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김 실장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죠. 도진혁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정말로. 내 아버지가 고천웅 회장님인 줄은 정말 몰랐어. 그의 변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으면 이렇게 무릎도 안 꿇었겠죠. 구미나는요? 제가 물었어요. 헤어졌어. 완전히 끝냈어. 내가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여자를... 저를 때린 건요? 계단에서 밀친 건요? 제 차가운 질문에 도진혁은 더욱 떨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순간 정신을 잃었어. 용서해줘, 제발. 구미나를 때린 제 잘못도 있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었죠. 제가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진혁의 얼굴이 환해졌죠. 그래, 그래. 내 잘못도 있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대로 두었죠.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씩 회복하면서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래. 천천히 하자. 내가 잘할게. 도진혁은 완전히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바보 같은 인간이요. 자신이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믿는 모양이었죠. 그가 돌아간 후 아버지와 김 실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연기 잘하더라. 아버지가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 퇴원하면 바로 그 집으로 가야 해요. 알았다. 김 실장 준비해. 네, 회장님.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10대의 벤츠를 보내 저를 호위했어요.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도진혁은 현관에서 떨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대의 벤츠가 줄지어 들어서는 광경에 완전히 압도된 표정이었죠. 김 실장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며 도진혁의 귀에 속삭였어요. 아가씨께 흠집이라도 생기면 내 창자가 들개에게 먹히는 꼴을 보게 될 거다. 도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죠. 증거 수집. 그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행복했던 기억들, 사랑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도진혁은 극진하게 저를 돌봤어요.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계속 물어봤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요. 이틀째 되던 날 도진혁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의 서재로 갔죠. 남편의 모든 비밀번호를 아는 아내로서 그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클라우드 계정도 마찬가지였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악했죠.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이 수십 건이었어요. 구미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만났던 거예요. 이체 내역도 수상했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가장 역겨웠던 건 동영상 파일들이었어요. 그와 구미나가 우리 집 곳곳에서요.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USB에 모든 파일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차근차근 빠뜨리지 않고요. 작업을 하던 중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도진혁의 휴대폰과 동기화된 메시지였죠. 받는 사람은 구미나였어요. 미나야 보고 싶어 죽겠어. 성아 때문에 당분간 조심해야 하지만 곧 만나자. 사랑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3일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극진하게 저를 돌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도성건설의 주식 매입을 시작해 주세요. 장외 주식부터요. 티 안 나게요. 알았다. 얼마나 매입할까? 경영권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이요. 오케이. 바로 시작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저녁에 도진혁이 돌아왔어요.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성아야,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당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죠. 다행이다. 배고프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시켰어. 고마워요. 식사를 하면서 도진혁은 계속 저에게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계속 핸드폰으로 향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구미나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당신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응. 응. 잘 되고 있어. 성동구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고 있긴 한데 곧 해결될 거야. 성동구 프로젝트요? 재개발 사업이야. 큰 프로젝트거든. 성공하면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질 거야. 도진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주민들 보상은 잘 되고 있어요? 제 질문에 도진혁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그건 뭐 알아서 처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의 애매한 대답에서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해서 성동구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죠. 다음 날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받았어요. 성아야, 성동구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있어. 강제 철거를 진행하면서 한 주민이 사망했어. 하지만 은폐됐지. 사망이요. 그래. 그리고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 안 됐어. 수백 명의 주민들이 아직도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어. 증거가 있나요? 있지. 내가 보내줄게. 얼마 후 아버지가 보낸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철거 현장 영상 사망사고 보고서, 보상금 미지급 내역이요. 모든 게 명확했어요. 도성건설은 단순한 횡령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도진혁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는 침대에 쓰러지더니 골아떨어졌죠. 저는 그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어요. 지문인식은 그가 자는 사이에 해결했죠. 핸드폰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구미나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아버지, 도문복과의 대화 용역 깡패들과의 통화 기록이요. 그중 하나를 재생해 봤어요. 이봐, 주민들이 너무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진혁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좀 세게 나가야죠. 한두 놈 다치는 건 상관없잖아요. 상대방의 대답이었어요. 그래, 알아서 해. 하지만 티 나지 않게. 걱정 마세요, 사장님. 녹음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모든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도진영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도성건설 전체를,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창립 기념일 도성건설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일주일 후로 다가왔어요. 도진혁은 저에게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죠. 성아야, 이번 파티가 정말 중요해. 투자자들도 많이 오거든. 내가 함께 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다리가 아직 불편한데요. 보조기를 하면 되잖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가주면 사람들이 우리 부부가 좋다는 걸 알 거야. 그의 간청에 저는 고민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동의했죠. 알겠어요. 가볼게요. 고마워, 성아야. 정말 고마워. 도진혁은 정말로 기뻐했어요. 바보 같은 인간이요. 이게 그의 무덤이 될 줄도 모르고요. 파티 당일 저는 붉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보조기를 감출 수 있는 긴 드레스였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화장도 완벽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더 차갑고 더 강해 보이는 여자가 있었죠. 와, 성아야. 정말 아름다워. 도진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리츠칼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죠.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진혁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여자가 도상무 부인이야? 누군가 물었어요. 청룡그룹 고천웅 회장 딸이라던데. 정말 미인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걸었죠. 연회장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임지환이요. 월스트리트에서 돌아온 금융 천재이자 아버지의 조력자였죠. 그는 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죠.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성건설 도문복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도진혁의 아버지 도문복이 연단에 올랐어요. 60대 중반의 배가 나온 남자였죠. 오늘 이렇게 도성건설 창립 1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문복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회사의 눈부신 성장 앞으로의 비전이요. 전형적인 기업 파티 연설이었죠. 특히 이번 성동구 재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더욱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성동구 프로젝트는 중단 상태였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죠. 그리고 제 아들 도진혁 상무와 며느리 고성아 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더욱 기쁩니다. 고성아 씨는 청룡 그룹 고천웅 회장님의 따님이시기도 하죠. 두 집안의 아름다운 인연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럼 건배를 제안하겠습니다. 도성건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샴페인이 반짝이며 빛났죠. 그 순간 도진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성아야, 고마워. 정말로. 너 덕분에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저는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평생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 말에 도진혁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도진혁의 손을 놓고 연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성아야, 어디 가? 도진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연단에 올라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도성건설 도진혁 상무의 아내 고성아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도성건설의 안주인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아야, 뭐 하는 거야? 도진혁이 당황해서 연단으로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김 실장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죠. 조용히 하세요, 상무님. 아가씨 말씀 들으시죠? 김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은 강했어요. 도진혁은 움직일 수 없었죠. 저는 리모컨을 꺼내 들었어요. 이제부터 보실 영상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진실의 폭로. 화면이 켜졌어요. 처음에는 침실 영상이 나왔죠. 우리 집 침실, 정확히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에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도진혁과 구민아가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선명한 화질로 그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죠. 연 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게 뭐야? 누군가 물었어요. 구진 그룹 구 회장 딸 아니야? 세상에. 사람들의 충격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성아야, 그만해, 제발. 도진혁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김 실장이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영상은 계속됐어요. 그들의 대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오빠 성아,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구민아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배경도 없는 주제에. 도진혁이 대답했어요.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은행거래 내역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도진혁 상무는 지난 2년간 회사 공금 2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탕진했죠. 다음 화면은 카지노 CCTV 영상이었어요. 도진혁이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거액을 베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로 인해 성동구 재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수백 명의 철거민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어요. 도진혁이 용역 깡패와 통화하는 녹음이었죠. 주민들이 너무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진혁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좀 세게 나가야죠. 한두 놈 다치는 건 상관없잖아요. 상대방의 대답이었어요. 그래, 알아서 해. 하지만 티 나지 않게. 녹음이 끝나자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 침묵은 어떤 소란보다 무거웠죠. 이것이 바로 도성건설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신 회사의 실체입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있는 도진혁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기억나요? 지난 3년간 제가 뭘 했는지. 제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당신 회사 시작할 때 제 저축 3천만 원 다 줬죠. 밤새워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어줬고 거래처 미팅 때마다 따라다니며 통역해줬어요. 도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뭘 해줬죠?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 피우고 저를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하 창고에 가뒀죠. 물 한 방울 밥 한 끼 없이요. 주변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아요?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용서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도진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에 찬 눈빛이었죠. 정말, 성아야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요. 제 차가운 선언에 도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도진혁 씨 공금 횡령 및 사기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도진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안 돼, 성아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도진혁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연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임지환을 발견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죠. 완벽했습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지환 씨. 다음 단계 준비는 됐나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는 순간 도성건설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좋아요. 공매도 준비하세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임지환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도성건설의 실제 재무제표입니다. 공개된 것과 비교해 보시죠.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부채는 공개된 것보다 3배나 많았어요. 이 정도면 상장 폐지감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성건설은 끝났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죠. 파티가 끝나고 사흘 후 도진혁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였죠.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성아야. 그가 수화기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사랑했잖아. 3년이나 함께 했잖아. 사랑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구민아는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질문에 도진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여자 헤어졌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요. 사흘 전에도 문자 보냈더라고요. 보고 싶다고요. 도진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알아요.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구민아였다는 거요. 저는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죠. 아니야, 성아야.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너야. 됐어요. 이제 와서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도진혁이 급히 말했죠. 잠깐, 성아야 제발 들어줘. 구씨 집안 구창회 회장하고 우리 아버지가 협력해서 강북에 큰 땅 입찰받으려고 해. 내가 도와줄게. 그 정보 줄게.
제 손이 멈췄어요. 계속해봐요. 구진그룹이 그 땅 낙찰받으면 우리 회사도 하청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근데 내가 그거 막을 수 있어. 내가 증언하면. 그래서요? 당신이 날 배신한 것처럼 이제는 구씨 집안을 배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주고 싶어서. 도진혁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수화기를 놓고 일어났어요. 뒤돌아보니 도진혁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성아야, 제발. 그의 비명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면회실을 나와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구민아네 집안도 정리해야겠어요. 그래, 알았다. 구진그룹 말이지. 이미 조사 시작했어. 밀수 증거 있나요? 있지. 동남아에서 불법으로 목재 들여오고 있어. 증거 확보하는 중이야.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강북 땅 입찰건도 막아주세요. 오케이. 다 처리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명원 클럽에서 자선 경매가 열렸어요. 상류층 여성들이 모이는 행사였죠. 당연히 구미나도 참석했어요. 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어요. 다리는 이제 많이 나아서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었죠. 어머, 고성아 씨 아니세요? 한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상무님 일은 정말 안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시다니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경매가 시작되고 저는 구미나를 찾았어요.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눈에 띄게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한 거였어요. 저는 그녀 옆으로 다가갔어요. 미나야. 제 목소리에 구미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성성아야. 오랜만이네. 배가 많이 불렀구나. 제 시선이 그녀의 배를 향하자 구미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어요. 축하해. 언제나? 다음 달이야. 구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혁이 아기지? 제 질문에 구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아기야. 진혁 오빠가 나올 때쯤이면 우리 결혼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말 진혁이가 그렇게 말했어. 응. 너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대. 구미나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어요. 그래. 그런데 이건 뭘까? 태블릿을 켜서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모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도진혁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구미나가 임신 중이던 바로 그 기간에 촬영된 영상이었죠. 이게 뭐야? 구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혁이가 너만 만난 줄 알았어. 미나야, 너도 그냥 이용당한 거야. 나처럼. 제 차가운 말에 구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는 날 사랑해. 우리 아기도 있잖아. 그 아기 때문에 더 불쌍하네. 아빠가 감옥에 있는데. 저는 태블릿을 집어넣으며 일어섰어요. 참 하나 더 알려줄게. 너희 아버지 회사 구진그룹 말이야. 이번 주 안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가. 밀수 혐의도 있고. 뭐라고? 구미나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강북 땅 입찰도 탈락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낙찰받거든.
구미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복수야. 당연히 복수하는 거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성아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 제발 용서해줘. 구미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 대학 시절 우리 얼마나 친했는데. 내가 너 장학금 받을 수 있게 교수님한테 부탁했잖아. 내가 과제 못할 때마다 밤새워 도와줬잖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나야, 너 때문에 내 다리가 부러졌어. 지하 창고에서 죽을 뻔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죠. 제발 성아야. 우리 아기만은 생각해줘. 죄 없잖아. 구미나가 배를 감싸며 애원했어요. 그래, 아기는 죄가 없지. 하지만 너희 집안이 저지른 죄는 있어. 불법 밀수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야? 2천억, 3천억. 구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보자. 아마 너희 아버지 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야. 저는 그녀를 남겨두고 경매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구미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구진 그룹의 붕괴. 이틀 후 뉴스 속보가 떴어요. 구진 그룹 부창의 회장 밀수 혐의로 검찰 조사. 구진 그룹 계열사 동남아 불법 목재 거래 적발. 국세청 구진 그룹 전격 세무조사 착수. 뉴스를 보며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의 청룡파 인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구미나였어요. 성아야,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셔. 쓰러지셨어. 그래? 안 됐네. 제 무심한 대답에 구미나가 울먹였어요. 제발 부탁이야. 내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이거 좀 막아줘.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 아버지 병원비도 없어. 구진 그룹 회장 부인이 병원비가 없다니 웃긴 소리였어요. 아마 자산이 모두 동결된 모양이었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자초한 일이잖아. 성아야. 그리고 미나야, 나도 한때는 너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 나한테 뭘 해줬어? 내 남편 빼앗고 내 가정 파괴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구창의 회장이 구속됐어요. 구미나는 홀로 남겨졌죠. 임신한 몸으로요. 일주일 후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구미나가 보낸 거였어요. 편지를 열어봤어요. 성아야, 이 편지가 내게 닿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진혁 오빠한테 마음이 갔을까? 너를 배신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되겠지.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나도 너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 아기가 곧 태어나. 근데 진혁 오빠는 감옥에 있고 우리 아버지도 감옥에 계셔. 나 혼자 이 아기를 키워야 해.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이게 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 알아. 부탁 하나만 할게. 내 아기는 죄가 없어. 제발 이 아기만은 봐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가. 편지를 읽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구미나도 결국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도성 건설의 종말. 도진혁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공금 횡령 사기 폭행상의 혐의였죠.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판사 앞에서 저는 그날의 일을 차분히 증언했어요. 피고인이 저를 계단에서 밀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에 가뒀습니다.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증언을 듣는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피고인은 회사 공금 200억 원을 횡령해 카지노에서 탕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동구 재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수백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진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성아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그를 바라봤을 뿐이죠.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도진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도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법정을 나서며 저는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어요. 도성 건설이요. 임지환이 준비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도성 건설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죠. 사모님 도성 건설 인수하시겠습니까? 임지환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파산시켜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도성건설은 파산했어요. 도문복 회장도 구속됐죠. 회사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어요. 성동구 재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아버지의 청룡 건설이 인수했어요. 그리고 철거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줬죠. 새로운 시작. 1년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왔어요. 제 브랜드를 런칭했죠. 브랜드 이름은 피닉스였어요. 재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저도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첫 컬렉션은 대성공이었어요. 서울 패션 위크에서 호평을 받았죠.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성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행복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한가요? 글쎄요.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평화로워요.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걸로 충분해.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로 산 아파트였죠. 도진혁과 살던 그 집은 처분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돌이켜봤어요. 복수는 달콤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구미나였어요. 성아야? 왜 전화했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아기 낳았어.
딸이야. 그래, 축하해. 침묵이 흘렀어요. 성아야, 나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알아. 근데 미나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줘. 나도 너를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어. 진심이야.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아팠던 거야. 미안해. 됐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너도 내 인생 살아. 아기 잘 키우고. 응. 너도 행복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3개월 후 파리 패션 위크에 초대받았어요. 제 디자인이 세계 무대에 서는 순간이었죠. 런웨이를 걸어가는 모델들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남의 내조가 아니라 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이요. 쇼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고성아, 디자이너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불사조처럼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샴페인을 마셨어요. 에펠탑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엄마 저 잘하고 있죠.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진짜로요. 에필로그. 5년 후. 5년이 흘렀어요. 피닉스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됐어요. 파리, 밀라노, 뉴욕에 매장이 있었죠. 저는 38이 됐어요. 여전히 독신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 일을 사랑했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구미나를 제외한 친구들이 모였죠. 성아야 정말 멋있어졌다.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고마워. 미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작은 분식집 한다던데. 딸이랑 둘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홀짝였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우연히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가게 이름이 미나네 떡볶이였죠. 안을 들여다보니 구미나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5살쯤 돼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가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구미나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들어가야 할까? 인사라도 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진짜로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새 컬렉션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다음 시즌 테마는 용서와 재생이었어요. 붓을 들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로 행복했어요. 완전히 온전히 제 자신으로서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다.